이 준호 씨 여전히 치매 환자 흉내 내십니까? 그때 빼돌린 돈 이제는 갚으셔야죠. 춘호가 수화기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안 돼. 제발. 당신 정말 아픈 거 맞아? 방금 그게 뭐예요? 나는 모르겠어.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거예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980년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복도에 스며든 각 집안의 생활 냄새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이곳 305호에 사는 말수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 춘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어요. 춘호는 10살 연상으로 올해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춘호는 지난 30년 동안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말순이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을 상에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춘호는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숟가락을 들다가도 어디에 놓았는지 잊어버리곤 했죠. 말수는 춘호의 입에 밥을 떠넣어주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유머도 넘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에도 몇 번씩 깨서 춘호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확인해야 했고 화장실 일도 도와드려야 했죠. 말순 씨,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침 산책길에 만난 이웃 박 할머니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치매 기가 좀 있어서 알아요. 정말 힘드시죠? 말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려? 부부인데 당연한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지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는데 말수는 오로지 남편 간병에만 매달려 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말순을 보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치매 환자 돌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말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상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춘호의 눈빛이 때로는 너무나 또렷했거든요. 특히 전화벨이 울릴 때나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면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그런 반응을 보일 리 없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말순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춘호가 찻잔을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찻잔이 깨진 조각들을 보는 춘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다치지 않았죠? 말순이 다가가자 춘호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날카로운 눈빛은 착각이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말수는 유리 조각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현관문 소리에 대한 반응은 정말 예민했어요. 배달원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춘호의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다가 말수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춘호가 앉아 있는 거실에서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안 돼. 들키면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런 구체적인 걱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보, 뭐라고 하셨어요? 말순이 물어보자 춘우는 깜짝 놀란 듯 말순을 바라보더니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듯한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옆에서 자고 있는 춘우를 바라봤어요. 고요한 밤 춘우의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전 춘우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슬펐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점점 말순을 잊어갈 거라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춘우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치매라고는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조용해진 정도였거든요.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춘우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찾으면 안 돼.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춘우를 깨우려 했지만 춘우는 계속해서 숨겨놨어. 아무도 몰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아침이 되자 춘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와 같은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이 어젯밤에 잠꼬대 하셨어요 라고 말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춘우의 눈빛, 미묘한 반응들, 그리고 잠꼬대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치매 환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날 오후 말순은 춘우를 휠체어에 태우고 아파트 앞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는 춘우를 바라보며 말순은 옛 추억에 잠겼어요. 젊은 시절 춘우는 정말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잘하는 동네에서 소문난 신사였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말순은 춘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 아픈 거 맞죠?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것은 화요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말순은 방 안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춘우는 늘 그렇듯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집 전화의 날카로운 벨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말순은 손을 털며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 전화벨에 무반응이던 춘우가 갑자기 몸을 경직시키며 전화기를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말순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말순이 아닌 춘우를 찾고 있었어요. 이춘우 씨 계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딘지 위협적인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계시기는 한데. 누구세요? 저희 남편은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전화 받기가 어려우세요. 말순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를 냈어요. 치매요? 하하, 그 양반이 아직도 그런 연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부인, 속지 마세요. 당신 남편은 멀쩡합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이춘호 씨한테 직접 전화를 바꿔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아, 그리고 부인께도 전해드릴 말이 있네요. 당신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치매 환자인 남편에게 무슨 숨길 일이 있다는 건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춘호가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건지 말이에요. 잠깐만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말순이 다시 물으려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춘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춘호, 나 김정수야. 기억나지? 30년 전 그 일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큰 목소리에 춘호의 반응이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말수는 경악했어요. 춘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빠른 걸음으로 전화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춘호의 표정이었어요. 평소의 멍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극도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춘호는 서둘러 말순에게서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긴장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춘호 씨, 여전히 치매 환자 흉내 내십니까? 전화기 너머 김정수의 목소리가 냉소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때 빼돌린 돈, 이제는 갚으셔야죠. 빼돌린 돈이라는 말에 춘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춘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어요. 30년 동안 숨어 살기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내일 정오에 한강공원으로 나오세요. 혼자 말이에요.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안 돼, 제발. 춘호가 간절히 애원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어요. 춘호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시 평소의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순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거든요. 여보, 말순이 다가가며 춘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방금 그게 뭐예요? 빼돌린 돈이 뭐고 김정수가 누구예요? 춘호는 말순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거렸어요. 마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말순의 마음속에서 지난 30년간의 의심들이 한 번에 떠올랐어요. 이상했던 모든 순간들, 너무 또렷했던 눈빛들, 그리고 잠꼬대에서 나왔던 숨겨놨어라는 말들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아픈 거 맞아? 말순이 춘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호는 말순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춘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간병해온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포기하고 취미 생활도 그만두고 오직 남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김정수가 누구냐고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돈이 뭐예요?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춘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온몸을 떨며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춘호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정말로 남편이 30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새벽 4시쯤
춘호가 또다시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수, 안 돼. 찾으면 안 돼. 이번에는 말순이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침이 밝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 말순은 어둠 속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남편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아침 7시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춘우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어요. 여보, 드세요. 말순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지만 춘우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어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춘우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어제 전화 통화 이후로는 그 행동조차 가짜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기억을 잃은 사람의 행동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말순이 시험 삼아 물어봤습니다. 평소라면 춘우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살짝 고개를 돌리며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깐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김정수와의 약속 때문일 거예요. 집에 있을게요. 춘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나 명확한 의사표현이었어요. 말순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전 10시 말순은 춘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둘러 춘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남편의 개인 공간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먼저 옷장을 열어봤어요. 오래된 양복들과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 보였지만 말순은 꼼꼼히 주머니를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서재였어요. 춘우가 젊은 시절 즐겨 읽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책장 사이사이를 확인해 봤지만 역시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우가 곧 나올 거였어요. 말순은 서둘러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공책, 독서용 안경 같은 평범한 것들만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 때였습니다. 서랍이 생각보다 얕았어요. 말순은 이상해서 서랍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랍 뒤쪽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이춘우가 아니라 김춘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순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의 가명 계좌였을까요? 두 번째 서류를 보고 말순은 더욱 놀랐습니다. 거액의 예금 잔고가 적혀 있었어요. 1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도대체 춘우가 어디서 이런 거액을 구했을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사진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춘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춘우 옆에는 말순이 아닌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품에는 2~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수정아, 태수야 사랑해라는 글씨가 춘우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정이라는 여자는 누구이고 태수라는 아이는 또 누구란 말인가요?
이 여자는 누구야? 말순이 사진을 붙들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사진 속 춘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말순과 결혼한 후에도 이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춘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둘러 사진과 서류들을 봉투에 넣고 서랍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하지만 사진 한 장은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여보, 춘우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순을 봤어요. 말순이 서재에 있는 것을 보고 살짝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책 좀 찾고 있었어요. 말순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춘우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말순은 춘우가 완전히 나간 후 다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더 있을지 모르니까요. 세 번째 서류를 보고 말순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대한그룹이라는 회사의 비자금 관리 내역서였어요. 춘우의 이름으로 된 서류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이 여러 계좌에 분산되어 있었고 그 돈들이 어떻게 빼돌려졌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비자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김정수가 말한 빼돌린 돈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서류를 더 자세히 보니 춘우가 대한그룹의 재무팀장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바로 춘우가 치매 진단을 받은 해였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춘우는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발각되기 직전에 치매 환자로 위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말순을 속이며 숨어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서류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춘우가 빼돌린 돈으로 김수정이라는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사이에 박태수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도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치매 환자 연기를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김수정의 사망 기록이었어요. 200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태수는 고아원에 보내졌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말순은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헌신적으로 간병해온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은 아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대한 범죄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간 말순은 소파에 앉아 있는 춘우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멍한 표정, 어리둥절한 행동, 모든 것이 가짜였어요. 당신,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춘우는 말순을 바라보며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들킨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말순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말순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춘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춘우는 말순이 내민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 연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했어요. 사진 속 젊은 여인과 아이를 보는 춘우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이건 춘우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으려 했지만 말순이 재빨리 걷어들었어요. 대답하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또 거짓말 하려고요? 춘우는 입을 벙긋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김수정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순이 사진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고요? 태수라고 적혀 있던데 혹시 당신 아들이에요? 말순아. 춘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치매 환자의 어눌함이 아니라 죄책감에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아는 무슨 말순아예요? 30년 동안 바보처럼 당신 간병하며 산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춘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을 경직시켰어요. 누구지? 말순이 인터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춘호가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받지 마. 제발. 춘호가 간절히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똑똑똑. 이춘호 씨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전화했던 김정수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춘호를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누구세요? 박태수입니다. 이춘호 씨 찾아왔어요. 박태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춘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사진 속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말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였는데 어딘지 춘호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들어오세요. 말순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수가 거실로 들어오자 소파에 주저앉아 있던 춘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버지. 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춘호는 태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야, 너 많이 컸구나. 네, 아버지가 버린 지 30년이 지났으니까요. 태수의 말에는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이 남자가 바로 사진 속 그 아이였고 춘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말순이 끼어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당신이 우리 남편 아들이라고요? 태수는 말순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부인께서는 모르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춘호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어머니 김수정과 함께 살다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죠. 첫 번째 아들? 말순이 경악했어요. 그럼 나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이 아닙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결혼한 후에도 계속 우리 어머니와 살았어요. 이중 생활을 했던 거죠. 말수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어요.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후에도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말이었거든요. 이춘호 씨. 태수가 춘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똑바로 보셔야죠. 30년 동안 도망 다니셨잖아요. 춘호는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어요. 태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나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저를 고아로 만들었고요.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알던 남편은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회사 돈을 빼돌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치매까지 가장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예요? 말순이 춘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도대체 누구였던 거예요? 춘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니까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제 끝입니다. 김정수 아저씨가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아버지가 대한그룹에서 빼돌린 돈,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와 저를 버린 일까지요. 제발, 춘호가 애원했어요. 이미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신문에 모든 것이 나올 거예요. 치매 환자로 위장한 횡령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인. 태수가 말순을 바라봤어요. 부인도 피해자예요. 이 사람에게 속은 거니까요. 말순은 태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자신도 피해자였습니다. 당신. 말순이 춘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나를 속이고 이 아이와 그 어머니도 버리고. 춘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죄가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태수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부인께서도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기자회견? 말순이 놀랐어요. 네.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태수가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춘호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떠난 후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춘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말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 그만두고 진실을 말해요. 춘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치매 환자의 멍한 빛이 아니라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아. 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말순아가 아니라 여보시라고 하세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취미생활도 다 그만두고 오직 당신만 돌봤는데 춘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순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말순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은 아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회사 돈을 훔친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다고요? 미안해. 춘호가 간신히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나요? 그 여자가 누군데? 저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냐고요? 춘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김수정이야. 회사 비서였어. 비서?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사이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춘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순은 일어서서 춘호 앞에 서며 다그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나와 결혼해놓고도 그 여자와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춘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젊었고 판단력을 잃었어. 수정이는 너와는 다른 여자였어. 활발하고 똑똑했지. 다른 여자라고요? 말순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나는 뭐였어요? 재미없고 멍청한 여자였나요? 그게 아니야. 춘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순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회사 돈을 훔친 것도
그 여자 때문이에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춘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수정이와 태수를 위해서였어.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었고 수정이도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그럼 나는 뭐예요? 말순이 춘호의 어깨를 잡으며 흔들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뭐였어요? 그냥 숨어 살 때 필요한 도구였나요? 춘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진실이 그렇게 잔혹했거든요. 당신,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춘호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다 말할게. 춘호가 소리쳤어요. 수정이는 내 비서였어. 1990년에 입사했지. 처음엔 정말 일만 했어. 하지만 너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같이 일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 말수는 그 고백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1994년에 태수가 태어났지. 춘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럼 태수가 태어났을 때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말순이 물었어요. 어떻게 말해? 아내에게 바람 피워서 아이 낳았다고? 춘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숨겼어. 수정이한테는 곧 이혼하고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 이혼? 말순이 경악했어요. 나와 이혼할 생각이었다고요? 그때는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버리기가 힘들어졌어. 그래서 계속 미뤘지. 말수는 춘호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회사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대한그룹에서 일할 때 회사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 재무팀장이었거든. 그런데 수정이와 태수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 아파트도 사줘야 했고 태수 교육비도 많이 들었어. 춘호의 고백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이었어. 몇백만 원씩 빼서 다른 계좌에 넣어뒀지. 그런데 수정이가 아파서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태수가 크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이었어.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는데 점점 더 큰 돈을 건드리게 되었지. 수정이는 모르고 있었어. 그냥 내가 벌어주는 돈인 줄 알았지. 춘호는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놨어요. 2005년에 회사 감사가 들어오면서 들킬 뻔했어. 그래서 급하게 모든 돈을 빼서 수정이 명의 계좌에 넣어줬지. 그리고 나는 치매 환자로 위장한 거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갔을 거야. 그럼 수정이와 태수는 어떻게 돼?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았어. 의사한테 뇌물도 줬지. 말수는 춘호의 고백을 들으며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나와 결혼한 건 뭐였어요? 진짜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위장 결혼이었나요? 춘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진짜였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수정이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지. 수정이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 그만해요. 말순이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수정이는 나를 진짜 사랑했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숨어 살게 되어도 끝까지 기다려줬지. 태수도 아빠를 그리워했고, 말수는 춘호의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거칠애였던 것이에요. 그럼 수정이는 어떻게 죽었어요? 말순이 물었어요. 춘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치매 환자로 위장한 후에도 수정이는 나를 찾으려고 했어. 정말로 치매에 걸린 줄 알고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 서울 시내 치매 전문 병원을 모조리 돌아다녔어.
그래서요? 2006년 12월 비 오는 날이었어. 수정이가 또 나를 찾으러 강남의 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춘호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수는요? 수정이가 죽고 나서 태수는 혼자가 되었어. 친척도 없었거든.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졌지. 나는 그 아이를 돌볼 수 없었어. 이미 치매 환자로 위장하고 있었고 너에게 들킬까봐 무서웠어. 말수는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춘호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언론사였어요. 혹시 이춘호 씨 댁 맞나요? 횡령 사건 관련해서 취재 요청드립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이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번쩍이는 가운데 말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춘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숨겨온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춘호는 창밖의 기자들을 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말순아, 춘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어요. 나와 함께 도망가자. 아직 늦지 않았어. 도망가자고요? 말순이 경악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리 둘이서 어디 먼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내가 숨겨둔 돈이 아직 있어. 말순은 춘호의 말을 듣고 완전히 화가 났어요. 숨겨둔 돈이 또 있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훔친 거예요? 춘호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정이한테 준 돈 말고도 다른 계좌에 더 있어. 약 50억 원 정도. 50억 원? 말순이 기절할 뻔했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예요? 내가 알던 남편이 맞아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춘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사실 수정이 죽음도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뭐라고요? 말순이 놀랐어요. 수정이가 나를 찾아다니는 걸 회사 사람들이 눈치챘어. 김정수도 그중 하나였지. 수정이가 치매 환자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병원마다 찾아다니는 걸 수상하게 여긴 거야. 춘호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김정수는 원래 대한그룹 감사팀에서 일했거든. 내가 돈을 빼돌린 걸 조사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수정이를 미행하다가 모든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요? 김정수가 수정이를 협박했어.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태수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지. 말수는 춘호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수정이가 죽은 건? 수정이는 끝까지 내 위치를 말하지 않았어. 대신 김정수에게서 도망치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비 오는 날 밤 김정수가 쫓아오자 횡단보도로 뛰어들었는데 춘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신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맞아.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만약 내가 처음부터 회사 돈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수정이는 죽지 않았을 거야. 춘호는 계속해서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놨어요. 수정이가 죽은 후에도 김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어. 태수를 이용해서 나를 찾으려고 했지. 그래서 태수를 고아원에 보낸 거야. 김정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럼 태수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태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엄마가 아빠를 찾다가 죽었다는 것도,
그 아빠가 바로 나라는 것도 말수는 태수의 차가운 눈빛이 이해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태수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나를 찾아서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지.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나를 찾기 시작한 거야. 춘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김정수도 은퇴 후에 태수와 손잡았어. 둘이 힘을 합쳐서 나를 찾아낸 거지. 말수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당신이 치매 환자 연기를 하는 동안 그 아이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알고 있어. 그래서 더 괴로웠어. 춘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현관에서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말순과 춘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이춘호 씨죠? 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고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춘호가 경찰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어요. 춘호는 말순을 바라보며 마지막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더 숨긴 게 있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순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실 나는 대한그룹에서만 돈을 빼돌린 게 아니야.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어. 경찰관들도 깜짝 놀라며 춘호를 바라봤어요. 1980년대부터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 재무 관련 일을 맡으면 항상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렸지.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까지 수백억 원이 될 거야.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이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나와 결혼한 것도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춘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사랑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내 범죄를 숨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지. 평범한 가정주부와 결혼한 남자로 보이니까 의심받지 않았거든. 말수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자신의 평생이 한 남자의 거대한 거짓말에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춘호가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어요. 수정이도 사실은 내 공범이었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일을 도와줬지. 비서로서 서류 조작을 담당했거든. 뭐라고요? 말순이 경악했어요. 수정이는 내가 하는 일이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했지. 태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말순은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거짓이었던 것이에요. 경찰관이 춘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이춘호, 당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됩니다. 춘호는 수갑을 찬 채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춘호가 경찰에 연행된 후 말순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도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에는 춘호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어요.
30년간 치매 환자 위장한 연쇄 횡령범, 수백억 원 빼돌린 사기꾼의 이중생활, 불륜으로 여인 죽음까지 초래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말수는 신문을 보며 현실감을 잃었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어요. 오전 10시 말순의 집 앞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태수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었어요. 아파트 앞 작은 공원에 간이 무대가 설치되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태수는 의연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수입니다. 태수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춘호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횡령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치매 위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태수는 손을 들어 기자들을 진정시킨 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춘호의 아들입니다. 태수의 첫마디에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사생아였죠. 태수는 어머니 김수정과 아버지 춘호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 어머니는 대한그룹에서 이춘호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 16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했죠.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이춘호가 결혼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태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춘호는 1992년에 현재의 부인과 결혼했지만 그 후에도 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저는 1994년에 태어났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횡령 사실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이춘호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일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비서로서 서류를 조작하고 가짜 계좌를 만드는 일을 도와줬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폭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이춘호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태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들을 공개했어요. 이춘호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대한그룹에서만 약 2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춘호는 1980년대부터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한성건설, 동양전자, 미래산업 등 최소 7개 회사에서 총 500억 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들끓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30년에 걸친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럼 치매 진단은 언제부터 가짜였나요? 2005년 10월부터입니다. 태수가 정확한 날짜까지 대답했어요. 대한그룹에 감사가 들어오면서 횡령이 발각될 위험이 커지자 이춘호는 미리 준비해둔 치매 진단서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한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현재 부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태수는 잠시 말순이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부인분은 완전한 피해자입니다.
진짜 치매 환자를 간병한다고 믿고 헌신적으로 돌봐왔어요. 그럼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 어머니 김수정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기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는 이춘호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치매 전문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춘호를 찾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그룹 감사팀의 김정수에게 발각되었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설명했어요. 김정수는 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이춘호의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저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죠. 어머니는 끝까지 이춘호를 보호하려 했고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태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복수를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춘호를 찾아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이죠.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이춘호를 찾으신 건가요? 김정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어요. 김정수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이춘호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연락을 주셔서 함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인가요? 이춘호가 여러 회사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을 추적한 자료들,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준 증거, 그리고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들까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모든 자료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춘호는 횡령, 문서 위조, 뇌물공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개인적인 복수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 실현입니다. 이춘호 같은 사람이 법망을 피해 편안히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라면요? 이춘호가 7개 회사에서 돈을 빼돌렸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해고당한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 투자 손실을 본 주주들까지 말이죠. 태수의 말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태수는 잠시 아파트를 바라본 후 말했어요. 제 어머니 김수정은 잘못된 사랑에 빠져 범죄에 가담했지만 그래도 저를 끝까지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춘호의 부인분은 진심으로 남편을 돌봤어요. 이분들은 모두 이춘호의 피해자입니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춘호는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30년 동안 숨어 지낸 시간은 끝났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수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춘호가 숨겨둔 돈이 해외 계좌에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태수가 확인했어요. 스위스와 케이만 제도에 약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증거와 함께 당국에 신고했어요. 말수는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남편이 숨겨온 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검찰청에서 새로운 발표가 있었어요. 이춘호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모든 방송국에서 이춘호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30년간 치매 환자 위장한 500억 횡령범, 연쇄 사기꾼의 실체, 불륜으로
여인 죽음까지 초래한 악질 범죄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말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섰어요. 기자들의 시선을 피해 뒷문으로 나와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말수는 태수를 다시 만났어요. 태수도 혼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말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태수는 말순을 보고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 잘 봤어요. 말순이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태수 씨,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신데요? 내가 당신 아버지와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과 어머니가 더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부인도 속은 거잖아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춘호의 부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분도 피해자라고 언젠가 만나면 같이 울어달라고 하셨어요. 말순과 태수는 그날 밤 함께 울었습니다. 한 남자의 거짓말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은 두 사람이었어요.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춘호 사건의 최종 선고일이었어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서 춘호는 수임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과 태수도 방청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왔습니다. 피고인 이춘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25년간 7개 회사에서 총 527억 원을 횡령하고 치매 환자로 위장하여 수사를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수정의 죽음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특히 피고인은 30년간 치매 환자를 가장하며 부인을 속이고 친아들마저 고아원에 버리는 등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춘호의 죄상을 나열했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이춘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횡령한 재산 527억 원 전액을 국고에 환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어요. 중형이었지만 춘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었습니다. 춘호는 판결을 듣고 비로소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말순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사죄의 의미를 표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인,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입니까?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진짜 치매 환자를 간병한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부인이 아니에요. 이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늦었지만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태수도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저는 오늘로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끝냅니다. 이춘호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앞으로 부인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건가요?
태수는 말순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말순 어머니는 제가 평생 지켜드려야 할 분이에요. 저에게는 두 번째 어머니 같은 존재거든요. 6개월 후 말순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태수는 자주 카페에 들러 말순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한 남자의 거짓말로 상처받았지만 서로를 통해 치유받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태수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응, 단골들이 생겨서 고마워. 말순이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려줬어요. 이춘우에게서 편지가 왔다던데요? 응,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 하지만 읽지 않고 버렸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이제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말순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짜 치매, 가짜 사랑.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태수가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행복해지세요. 저도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뻐요. 말순은 태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진짜 나의 삶을 살 거야. 그날 밤 말순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거짓 없는 진짜 삶을 살겠다. 감옥에 있는 춘우는 그날도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짓으로 쌓은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춘우는 그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될 것이었어요. 반면 말순과 태수는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주는 아픔은 크지만 그 아픔을 넘어선 곳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거짓과 기만이 존재하지만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